네, 저는 앞에 백 판사님 또 우리 김종욱 총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게 많아서 뭐 시간을 많이 안 잡아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자료집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요, 교과서를 넘겨서 첫 페이지가 나오는데 이제 목차 전체가 나오는데 지금 뭐 이 목차의 구성도 문제고 이 목차에 나오는 여러 내용들이 문제인데 제가 그 동그라미로 지금 복사해서 이제 까만색이 됐거든요. 까만색 또 타원 동그라미 3개 있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하여튼 조선시대 후기부터 우리나라가 건국돼서 아까 6.25까지를 한 덩어리로 해서 그게 이제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라는 큰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과정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어떤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는 시위와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하고 막 초등학생이 데모하는 것이 엄청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걸로 4.19, 5.18, 6월 항쟁 이 세 개가 정치 발전의 동력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고 경제 발전은 실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인데 그 가장 잘하는 사람들의 실명이 전혀 안 나오고 실명이 나와야 할 자리에는 몇 년 정부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컨대 중화공업화가 박정희 대통령이 73년에 했는데 박정희는 싹 빠지고 1973년 정부는 뭐 이렇게 이제 기술이 있는데 조금만 몇 군데만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40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요. 제가 40페이지 맨 위에 교과서를 스캔한 것에 이렇게 박스를 집어넣고 박스에 있는 걸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을 잘 보여주는 건데요. 비록 무력을 앞세운 일제에 의해 강제로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 조상들은 끊임없이 일제에 저항했고 마침내 광복을 맞았다. 이게 그냥 들으면 크게 틀린 말 같지 않지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왜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밑에 이제 해설을 써놨는데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무력 침략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것처럼 기술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일본의 나라를 갖다 바치자는 얘기를 조정해서 해가지고 왕이 도장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위정자가 도장 찍어주면 나라를 일본에 바쳤는데 그 사실을 싹 빼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무력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가 된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고 그 인식에 기초해서 지금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을 출발부터 왜곡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일제에 저항해서 우리가 독립한 것처럼 읽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항한 것은 일제가 패배하는데 조족지현의 역할을 했고 일본이 미국에 항복하면서 원자탄 맞고 미국에 항복했죠. 우리에게 독립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물론 그 과정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많은 애를 썼고 아까 얘기 나왔던 야르타 회담이니 포츠담 회담이니 해서 굉장히 애를 써서 이제 독립이 됐는데 이것도 마치 우리가 싸워서 독립을 얻은 걸로 시작하고 있어요. 교과서를. 여기서부터 저는 잘못한 거예요. 출발이.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강조하는 것하고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하려고 그러고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의지가 있었던 것을 강조하는 것과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빼버리고 주관적인 우리의 저항, 일본에 대한 저항감을 가지고 지금 그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게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41페이지에 제 발전이네. 이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일본 사람들이 뺏기게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토지를, 농지를 뺏으려고 조선총독부가 토지조사 사업을 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교과서의 내용이 65년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전혀 안 바뀌고 있는데 국사학계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학술 논문, 책자, 학술 서적들이 엄청나게 나와서 이 65년부터 계속된 이 학설, 이 틀렸다라는 게 이미 다 대세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국사학 전공자는 아니지만 나름 이쪽 분야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국사학계의 상황을 아는데 국사학계는 더 그냥 직접 얘기하면 이영훈 교수와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이 부분에 관한 연구를 20년, 30년 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업적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아무도 이걸 부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국뽕을 맞은 이 앞에 일본의 시작부터 그러니까 제가 바로 앞에 이제 설명한 그런 시간을 가진 역사학자들이 숫자로는 엄청나게 많지만 기득권화되어 있지만 새로운 학설이 자리를 잡고 더 이상 이 새로운 학설이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을 부정하기 못해서 국사학교는 뒤집어져 있어요. 그거를 교과서가 반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국사학교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데 그 국사학교에 뒤집어진 그 학문적 상황을 교과서가 반영해줘야 되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42페이지는 아까 얘기한 상해 임시정부가 4월이냐 9월이냐 문제. 근데 사실 되게 웃기는 교과서와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요. 너무 코미디예요. 그 다음에 43페이지는 이게 이제 요새 또 뭐 그 강제 노역에 동원된 우리 민족에서 뭐 이제 그 위안부상 설치하는 거에 이어서 이제 강제 노역한 그 노동자들 직용당한 그 사람들 노동자 상을 뭐 전국 방방 곳곳에다 세우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로 삼고 있는 사진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이 일본에서 홋카이도를 개척하면서 홋카이도에 그 개척할 때 자기네 사람들을 강제 노역한 사진이에요. 그게 일본 신문에 난 거를 마치 우리나라 사람인 것처럼 써놓고 있어요. 이게 요새로 치면요, 염전 노예들이에요. 요새 우리나라도 염전 노예 지금 잡혀가서 어디 신안인가 무슨 소금 많이 만드는 섬에 가서 사람이 잡혀가서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명천지에. 일본도 1920년대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홋카이도에서. 그게 일본 신문에 보도된 거를 그 사진을 따다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강제징용 당하고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말 또 희한한 상황이 44페이지 제가 스캔해 놓는데 여기 이제 44페이지 아까 우리 백범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엔의 결의문부터 시작해서 정통성 문제가 있는데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반. 그래서 신탁 통치에서 이승만과 김구가 반대하고 우파가 승리하죠. 신탁 통치 문제를 놓고 반대하는 세력이 남아서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해방 직후의 좌익의 우세를 정치적으로 뒤집어 엎는 계기가 돼서 반탁한 세력이 이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잡게 되고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생각해서 굉장히 사실 그 시점에서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은 그 텍스트를 한번 작은 글씨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캔해놓은 거. 신탁 통치에 대한 소식이 알려지자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 신탁 통치 이게 반탁이죠 이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이루어졌다. 이게 그동안은 과거에는 찬탁, 반탁, 신탁 통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만 가지고 기술을 하다가 반탁은 반탁이라고 계속 하고 있고 찬탁은 지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신탁 통치 찬성으로는 뭔가 주관이 없고 국제사회의 압력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제 불리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마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이라고 해서 뭔가 그 중립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로 보이는 용어로 바꿔놓고 있을 거예요. 온 국민이 신탁 통치에 찬성하냐 반대하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금 70년, 80년이 된 역사가 있는데 그 맥락도 자기네들 포장이 더 이뻐 보이게 용어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설립의 의미 45페이지 있는 거.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런 문제는 앞에서 충분히 얘기를 해서 넘어갔어요. 46페이지에 이승만과 김구의 그 단편적인 문장 하나를 빼서 김구는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 이승만은 분단을 지향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심각한 사실 왜곡이고 그 다음에 47페이지 제가 쓴 거는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사실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민간인이 북한군에 의해서건 또 대한민국군에 의해서건 희생된 게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전쟁의 원인 제공자, 즉 전쟁의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북한이고 그 북한이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지만 대한민국 군대가 거기 싸우면서 민간인들이 일부 희생된 게 있다. 이렇게 가야죠. 전쟁의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이라는 얘기 딱 하나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남한이나 북한의 군대가 민간인들을 많이 죽여서 희생이 많았다.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지금 교과서고요. 48페이지로 가면요. 아까도 여러분 세 분 다 저까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주의 발전은 이제 4.19와 5.18과 5.18과 6월 항쟁으로 하는데 이게 정치 발전을 설명하는 첫 페이지, 첫 시작인데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그러면서 부정선거 얘기가 나와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선거를 언제부터 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얘기를 하려면 선거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언제 시작했다. 이승만이 건국하면서 한 거예요. 50선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국회에서 간선으로 했고 뭐 그런 역사적 과정을 설명을 한 다음에 4.19 때는 이러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보면 단군이 계속 선거한 것 같이 보여요. 참 정말.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 후반 아랫부분에 보면요. 제가 이제 동그라미 찍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름이 나오는데 요 짧은 문장에 박정희가 3번이 나와요. 박정희 나쁜 사람인데 이 얘기예요. 독재자가 3번씩이나 나와요. 막 페이지마다 줄마다. 전두환도 또 연달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이에 또 49페이지에 있는 이제 5.18 때 희생당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사실은 사진이 3개가 나오면요. 그때 무기를 탈취해서 대원군하고 완전 전투를 한 그 장면도 하나쯤 끼어 있어야지 균형 있는 서술이죠. 어떻게 희생된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데 와서 대원군이 죽인 걸로만 지금 보이게 하고 있는데 시민군이 무장을 해서 막 장갑차 타고 교도소 습격해서 총기를 가지고 지프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수건 가리고 얼굴 가리고 있었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그것도 같이 보여줘야죠. 같이 보여주고 누구 책임이냐를 따져서 대원군의 책임이 많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균형 있는 설명인데 그게 없어요. 50페이지로 가면요. 아까 박정희하고 똑같습니다. 전두환도 막 연달아 3번 나옵니다. 나쁜 사람이다. 51페이지에 가면 촛불 집회가 엄청난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촛불 집회 다 기억하시잖아요. 효순이 미선이 사건, 광우병 사건, 세월호 사건 이게 최근에 촛불 집회를 만들어낸 제일 큰 사건들인데 세월호 사건도 세월호 때 죽은 사람들이 참 억울하고 안타깝지만 그게 그 당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책임이냐 해상 교통사고냐 교통사고죠. 그 다음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미군이 일부러 효순이 미선이를 밀어서 죽인 게 아니고 사고가 난 거죠. 우연히. 광우병 이게 뭐 미국산 쇠고기 먹고 저 광우병 걸린다고 뇌성소 구멍 탁 된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 하나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부 거짓과 허위와 과장에 의해서 민심이 혼란하게 된 사건인데 이거를 지금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52페이지. 이 경제발전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이 잘하면은 이승만 이름이 안 납니다. 그냥 1950년대에는. 박정희가 잘하면 박정희 이름이 안 납니다. 1960년대에는. 중화공업학 박정희 이름 안 나오고 73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산업의 발전에 박태준이 포천을 세워서 우리나라가 제철 산업이 발전했다. 박태준 이름 안 나와요. 정주영이 조선사업과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다. 정주영 이름 안 나와요. 그냥 산업이 발전됐다고 나와요. 반도체, 이병철 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또 말씀드릴게요. 18페이지. 요 페이지만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이제 교과서의 마지막에 있는
이 교과서는 지필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편인데, 보면 이제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과서의 연구, 집필, 검토, 심의, 감수에 참여하고 있어요. 전부 한 몇 명이 76명. 네, 76명. 76명이 벌써 시험보신 분들. 76명이 참가해서 이제 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이런 교과서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유로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글이라는 게 책임을 지고 쓰는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 명 그래야 됩니다. 교과서가 그렇게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의논을 해서 책임 집필을 하는 사람은, 대표 집필을 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교과서에 연구진이라고 들어가는 사람이 15명이 있어요. 그 연구진에는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 명단이 나오는데, 대학 교수들도 사실 죄송하지만 연구 업적이 많은 사람과 이름만 대학 교수인 사람이, 제가 대학에 있지만 딱 나눠집니다. 그 분야는 서로 알아요, 선수들끼리는. 제가 이쪽 분야에 이 이름 없는 사람들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업적이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역사학계에서 중요한 논문을 써서 근현대사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의 공부를 하면서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이 15명 중에 한두 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하나도 제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필지는 21명인데 전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글을 쓰는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이 그리고 교과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참고 사항으로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도 동의할 수 있지만, 초등학교 선생님이 교과서를 21명이나 모여서 집필해야 된다는 거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검토하는 사람들 14명, 전부 초등학교 교사들이에요. 심의하는 사람 19명, 초등학교 교사들, 대학 교수, 교육지원청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감수하는 사람 8명, 또 8명 중에 여기 성균관대 소속이 6명이 있어요. 이건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검토, 심의, 감수의 그 경계가 서로 어떻게 되는지를 서로서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공무원들의 밥그릇 싸움 때문에 이렇게 이런 걸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야말로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에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게 대한민국 지금 국정교과서로 우리나라 초등학생 5학년, 6학년들이 공부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기본적인 역사관을 심어주는 책인데, 내용상으로 아까 큰 틀에서부터 소소한 것까지 너무나 엄청나게 문제가 많고, 그런 문제를 만들어낸 게 이런 교사들이 글을 쓴 결과고, 또 우리 김종욱 대표가 말했듯이 그 배경에 가면 교육부 고시가 있어가지고 그 고시에서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돼야 된다는 게 이미 교육부 장관의 어떤 명령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다 헌법 위반입니다. 다 걸어야 됩니다.